60년간 미국이 독점해온 225조 원 중동 무기 시장. 그런데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마지막 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터뜨렸어요. 한국이 225조 원 중동 시장을 완전 접수했다. 그때 30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한 무기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6.25 때 지켜준 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강해졌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60일간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민입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자랑스러운 90일을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동 순방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목격한 일인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였어요. 사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60년간 미국과 유럽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중동 무기 시장에 한국이 정면 도전한다니 솔직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달랐어요. 2025년 9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회의. 그날 대통령이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폴란드 대박으로 우리의 실력을 세계가 인정했어요. 이제 중동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도전할 때입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해봅시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읍시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K방산 드림팀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 국방부, 재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중동을 총공략하는 전무후무한 작전이었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먼저 중동에 파견됐고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과 동행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까지 총출동하는 민관 합동 세일즈단이 구성된 거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이건 국가의 운명을 건 도전이야.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전율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미국인이었어요. 30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무기체계 평가국장을 지낸 진짜 베테랑이었죠. 저와 데이비드는 20년 지기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부터 알고 지냈거든요. 그는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레이건 정부의 스타워즈 계획부터 최근 F-35 도입까지 굵직굵직한 모든 프로젝트를 손수 평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국 무기에 대해 처음에 한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솔직히 말하겠네. 중동에서 아시아 무기는 중국제 짝퉁 정도로 인식돼. 지난 60년간 이 지역을 미국과 유럽 무기가 완전히 장악했어. F-16, F-15,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패트리어트. 이런 검증된 무기들이 중동의 모든 하늘과 땅을 지켜왔거든. 한국 무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이 거대한 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의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실제로 2024년까지만 해도 중동 무기 시장에서 미국이 65%,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이 30%를 차지했거든요. 한국의 점유율은 고작 2%도 안 됐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장벽이었어요. 중동 각국의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미제 최고라는 공식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죠. 한국 무기 성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동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F-16은 이라크전, 걸프전에서 무수히 증명됐는데 중동 바이어들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성능은 좋아도 신뢰성을 의심하는 거였죠. 하지만 2022년 폴란드 대박 이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데이비드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폴란드가 검증된 독일 레오파드의 대신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폴란드는 NATO의 핵심 국가야. 그런 나라가 아시아제 무기를 이렇게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지. 실제로 폴란드의 선택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NATO 회원국이면서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가 생존을 걸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각국이 운용하는 무기들의 대규모 교체 시기가 몰려온 거예요. 데이비드의 상세한 분석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UAE의 경우가 가장 시급해. 전차 390여 대가 교체 대상이야. 1980년대에 도입한 독일제 레오파드 2와 미국제 에미레이들인데 이미 수명이 다했어. 전투기도 F-16 60여 대, 자주포 80여 대까지 합치면 총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 규모야. 더 놀라운 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규모가 UAE의 4배야. 전차만 1,300대 이상이 교체 대상이거든. 1970년대에 도입한 패튼들이 무려 40년 넘게 현역에 있어. 이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수준이지. 자주포 300여 문, 전투기 100대 이상까지 합치면 17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욱 어마어마했어요. 사우디는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이야. 하지만 대부분 무기가 1990년대 걸프전 시절 물건들이요. 전차 500대, 전투기 200대, 각종 미사일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억 달러는 될 거야. 그러니까 UAE, 이집트, 사우디만 해도 총 4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5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였어요. 여기에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요단까지 합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에 세계 최강들이 모두 몰려든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제네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탈레스와 네렉스터. 이런 글로벌 방산 공룡들과 정면 경쟁해야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동 각국 왕실과 정부 고위층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사우디 왕자들은 하버드나 옥스퍼드 출신이고 UAE 셰이크들도 런던이나 파리에서 교육받았거든. 이들에게는 서구 무기가 곧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야. 한국 무기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이런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저도 중동에서 15년간 뛰어다니면서 그 벽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2024년까지만 해도 중동 바이어들은 한국 무기에 대해 이런 반응이었어요. 기술은 인정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하지만 검증이 부족해요. F-16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실전에서 써봤고 에미레이는 이라크전에서 완벽하게 입증됐잖아요. 한국 무기는 어디서 실전 검증을 받았나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자랑해도 실전 데이터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8월 모든 게 바뀌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UAE 국방부 이브라힘 나세르 모하메드 알 알라위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거였어요. 이때 저도 수행단으로 참여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8월 7일 오전 10시 사천기지. 이브라힘 차관과 수행단 15명이 KF-21 보라매를 보는 순간의 반응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인가요? 차관의 첫 마디였어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KF-21에 세련된 외형과 첨단 장비들을 보면서 수행단 전체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직접 체험해본 후에는 완전히 표정이 바뀌었죠. 이 성능이면 F-16을 완전히 넘어서는데요. UAE 공군 대령의 놀라운 평가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브라힘 차관이 직접 KF-21에 탑승해서 체험 비행을 하는 거였어요.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20분간 우정 비행을 마치고 내린 차관의 첫 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것은 정말 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더 우수한 것 같은데요. 그때 데이비드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30년간 미국 전투기만 봐온 사람이 한국 전투기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걸 직접 목격한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차관이 계속 말했어요. 조종성이 F-16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레이더 성능은 F-18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게다가 정비성까지 뛰어나다니.
이건 중동 환경의 완벽한 전투기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9월에 벌어졌습니다. UAE에서 실시된 한-UAE 합동훈련 데저트 이글 2025에서 K 흑표 전차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UAE 알자프라 사막 훈련장. 섭씨 45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K 전차가 보여준 성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정확도였어요. K2가 3.2km 거리에서 표적을 단 한 발로 정확히 명중시킨 순간 UAE 기갑부대 지휘관들이 일제히 박수를 터뜨렸어요. 믿을 수 없어. 데이비드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3.2km는 대부분 전차의 공식 재원을 뛰어넘는 거리야. M102도 보통 2.5km가 한계인데. 두 번째 테스트는 연속 사격이었어요. K2가 10발을 연속으로 쏴서 모두 명중시킨 순간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터진 환호성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100%, 100% 명중률이다. UAE 대령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은 따로 있었어요. 세 번째 테스트인 정비성 평가에서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극한 환경에서 K2는 단 30분 만에 정비를 완료했어요. 반면 함께 참가한 M1은 2시간이 넘게 걸렸죠. 이게 중동에서는 생명이야. UAE 정비대장이 감탄했어요. 모래바람 때문에 서구 전차들은 정비가 너무 복잡해. 하지만 K2는 완전히 다르네. 더 놀라운 건 연비였어요. K2가 100km를 주행하는 동안 에미레이의 절반도 안 되는 연료를 소비한 거예요. 이 정도 연비면 작전 반경이 2배로 늘어나는 거야. UAE 작전 참모가 흥미를 보였어요. 그날 훈련이 끝나고 UAE 기갑부대 지휘관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K2를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여단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전차가 아니라 차세대 무기 시스템이네요. 데이비드도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박, 솔직히 인정할게. 나는 틀렸어. K2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전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아. 성능도 성능이지만 정비성과 연비까지 고려하면 중동 환경에 완벽해. 그의 인정을 받는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30년간 미군 최신 무기만 봐온 전문가가 한국 무기를 이렇게 평가하다니. 그리고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부터 중동 각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움직인 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사우디 국방부에서 K2 전차 도입 검토를 시작한다는 비공식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데이비드가 저에게 귀띔해줬어요. 그들은 보통 매우 신중한데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야. 이집트도 뒤따랐어요. 이집트 국방장관이 한국 대사에게 K9 자주포 브리핑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집트는 실용주의 국가야. 데이비드의 분석이었어요. 성능이 검증되고 가격이 합리적이면 바로 결정해. 특히 K9의 자동화 시스템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10월 초 정말 역사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정이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순방이 아니었어요. UAE와 이집트를 연속으로 방문하면서 동시에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한다는 전무후무한 계획이었죠. 청와대 발표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 순방에는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올인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데이비드도 놀랐어요. 박,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야. 미국도 이런 식으로 올인하지는 않거든. 대통령, 군 수뇌부, 재계 총수가 함께 움직인다는 건 한국의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실제로 중동 각국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어요. UAE 왕실에서 국빈급 예우로 대접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집트도 최고 수준의 환영 행사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중동 왕실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건 이례적이야. 중동 전문가인 데이비드의 분석이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지. 그리고 10월 중순,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이미 중동에 파견됐다는 거였어요. 사전 조율을 위해서야.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이번 순방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미죠. 정말 치밀한 준비였어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런 가운데 10월 말 정말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무기업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거예요. 보잉의 방산 부문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것도 중동 수출용 핵심 프로젝트들이 모두 납기 지연 위기에 몰린 거죠. 큰일 났어, 박. 데이비드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보잉이 완전히 패닉 상태야.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물론이고 중동향 F-15개량 사업까지 모두 지연될 거야. 이건 한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특히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최대 220대 규모로 10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한국의 T-50이 유일한 대안이야. 데이비드의 분석이었어요.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발했고 이미 검증도 끝났거든. 게다가 정신압기는 한국의 최대 강점이고 실제로 미국 해군 관계자들이 급하게 KAI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압기가 가능하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물론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납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KAI 관계자의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11월 초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가 발표된 거였어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한국의 한화 그리고 HD 현대 컨소시엄이 최종 2파전을 벌이게 됐다는 발표였죠. 총 12척 규모로 최대 60조 원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캐나다는 NATO 핵심 회원국이라 의미가 더욱 컸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야. 데이비드가 감격해했어요. 캐나다는 NATO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야. 그런 나라가 아시아 기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지.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 잠수함이었거든요. 독일은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 기술에 머물러 있어. 한화 시스템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AI 기반 전투체계, 무인 수중정 연동 시스템, 스텔스 기술까지 모두 통합한 미래형 잠수함을 제안했어요. 캐나다 해군이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기존 잠수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미래 기술이었거든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2050년까지도 최신형을 유지할 수 있겠군요. 캐나다 해군 제독의 평가였어요. 그런 가운데 11월 17일,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동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UAE 왕실의 환영 행사는 정말 화려했어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이사회 의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맞이했어요. 이건 정말 최고급 예우였죠. UAE 왕실이 이런 환영을 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그만큼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지. 첫날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UAE가 K2 전차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UAE는 차세대 전차로 한국의 K2를 최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정비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UAE 국방장관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19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직접 나선 민관합동 세일즈였죠. 그 자리에서 나온 UAE 측의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국과 함께 차세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요. 칼둔 의장의 말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안이었어요.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원한다는 거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기술을 넘겨주지 않거든. 데이비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이게 진짜 한국의 경쟁력이야. 그리고 11월 19일, 드디어 두바이 에어쇼가 개막했습니다. 세계 4대 에어쇼 중 하나인 이 행사에서 한국관의 위상은 정말 달랐어요.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큰 박수를 받았어요. 첫날부터 한국 부스는 인산인해였어요. KF-21 실물 모형 앞에는 끝없는 줄이 이어졌고 K2 전차 시뮬레이터는 3시간씩 기다려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UAE 공군 조종사가 KF-21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나서 말했어요. F-16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조종하기 쉽고 성능은 더 우수하고. 이런 전투기가 있었다니 몰랐어요. 이집트에서 온 관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집트 기갑부대 대령이 감탄했어요. 사막 환경에서 이런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니.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무기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도 몰려왔어요. 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건 KF-21의 다목적 기능이었어요. 공대공, 공대지, 정찰까지 한 기체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요? 사우디 공군 준장의 질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KF-21은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중동의 복합적인 위협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KAI 관계자의 설명에 사우디 측이 크게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둘째 날 저녁에 벌어졌어요. 갑자기 미국 부스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보잉 파업 소식이 현장에까지 전해지면서 미국 무기업체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였죠. 이거 큰일 났어. 데이비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보잉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까지 생산 차질이 생겼거든. 중동 납품 일정이 모두 지연될 거야. 미국 업체들이 약속한 납기를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중동 바이어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국의 정시납기 강점이 빛을 발했어요. 한국은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어요. KAI 관계자가 미국 해군 담당자들에게 강조했어요. 폴란드 수출 때도 약속보다 빨리 납품했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럼 T-50 220대를 정시에 납품할 수 있다는 거군요. 미국 해군 제독의 관심 어린 질문이었어요. 물론입니다. 계약 즉시 생산에 들어가서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납품하겠습니다. KAI에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KAI 부스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미국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관계자들까지 몰려와서 한국 무기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 데이비드가 감격해했어요. 한국이 정말 기회를 잡았구나.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잠수함 사업 관련 중간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 컨소시엄의 제안이 매우 혁신적입니다. 차세대 기술이 집약된 정말 인상적인 계획이에요. 캐나다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우위에 서기 시작한 거죠. 독일도 놀랐을 거야. 데이비드의 분석이었어요. 티센크루프는 잠수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자랑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을 거야. 넷째 날, 인도네시아에서도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KF-21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였죠.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야. 데이비드가 설명해줬어요. 그들이 도입을 결정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 정말 도미노 효과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에어쇼 마지막 날인 11월 23일, 역사적인 순간들이 연속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오후 2시 UAE 정부가 첫 번째 폭탄 발표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차세대 전차로 한국의 K 흑표를 공식 선택합니다. 총 180대 도입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국 부스가 순간 폭발했어요. 2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 4시 이집트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집트 아랍공화국은 국방력 현대화를 위해 한국과 포괄적 군사협력을 체결합니다. K 전차 300대, K9 자주포 200문, KF-21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80억 달러입니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6조 원이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죠. 믿을 수 없어.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이집트가 미제 무기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야. 이건 중동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라고. 에어쇼장이 완전히 들끓었어요. 세계 각국 언론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한국이 중동 무기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BBC의 속보였어요. 아시아의 신흥 강국이 서구의 60년 독점을 깨뜨렸다. CNN도 뒤따랐어요. 하지만 진짜 최고조는 저녁 7시에 찾아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지막 초대형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미래 전쟁에 대비한 차세대 무기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과 역사적인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향후 5년간 총 125억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66조 원이에요. 이때까지의 계약을 모두 합치면 225억 달러, 거의 3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에어쇼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 관계자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 껴안고 있었고 유럽과 미국 업체 관계자들은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40분,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부르즈 할리파가 내려다보이는 두바이의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박,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 아니, 놀라운 평생이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어. 아시아 나라 하나가 미국과 유럽의 60년 독점을 완전히 박살낸 거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내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 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한국에서 복무했거든. 1950년 당시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 속의 한국은 완전한 폐허였거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려왔어요. 그런데 75년 만에 그 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니. 우리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보다 강해진 거야. 이보다 더 감동적인 역사가 또 있을까?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울컥했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군의 아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성장을 인정하고 있다니. 정말 역사의 위대한 순환이었죠. 한국 무기의 진짜 장점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야. 데이비드의 분석이 계속됐어요.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야.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이거든. 둘째는 정신압기야. 한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 셋째는 기술 이전 의지야. 미국이나 유럽은 절대 기술을 안 넘겨주는데 한국은 달라.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야. 데이비드가 핵심을 짚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언제든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고품질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야.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데이비드가 한국 정부로부터 평화 기여상을 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박, 정말 영광이야. 그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이번에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을 봤거든.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이야. 75년 전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는 지금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기본적인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박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더 감동받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K방산의 대성공이 전 세계의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먼저 교육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UAE 한국문화원의 친구에게 들어보니 한국어 수강 신청이 무려 20배로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화원장의 말이었어요. 원래는 K-팝 팬들과 한국 드라마 마니아들만 왔는데 이제는 엔지니어들, 군인들, 심지어 정부 관리들까지 몰려와요. 한국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어부터 배워야 한다면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 KAUST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무려 10배로 확대한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미국 대신 한국 유학을 꿈꿔요. KAUST 교수의 증언이었어요.
MIT나 스탠포드 대신 KAIST나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와 한국 기술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통합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카이로대 총장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두바이의 한 쇼핑몰에서 만난 아랍 청년이 저에게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당신이 한국 사람이에요? 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한국은 기적의 나라래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요. 사우디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여대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한국 공대에 유학 가는 게 꿈이에요. 특히 항공우주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KF-21 같은 멋진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UAE 정부가 매년 11월 23일을 한국-UAE 기술협력의 날로 공식 제정하기로 한 거예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칼둔 의장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한국과 UAE는 이제 진정한 기술 파트너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죠. 이집트와 사우디도 비슷한 기념일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중동 전체가 한국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해. 데이비드의 분석이었어요. 60년간 서구 기술에만 의존하던 중동이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거야.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고, 실제로 변화의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95억 달러에 그쳤던 한국 방산 수출이 올해는 무려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2022년 173억 달러였던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순위의 극적인 변화예요. 작년에 10위였던 한국이 올해는 단숨에 4위로 점프할 전망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에요. 정부가 목표로 했던 방산 4대 강국이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따로 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UAE에서는 한화시스템이 현지 방산업체와 합작회사 한화-UAE 디펜스를 설립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전수하면서 동시에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완벽한 윈-윈 모델이죠. 500명의 현지 엔지니어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합작회사 CEO의 발표였어요. 한국 기술을 배운 UAE 엔지니어들이 중동 전체의 기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KAI가 카이로 인근에 대규모 항공기 정비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중동과 아프리카 전체를 담당하는 허브센터가 될 예정이에요. 3,000명의 직접 고용과 1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할 것입니다. KAI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이게 진짜 K방산의 힘이야. 데이비드가 정확히 짚어줬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완제품만 팔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지.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라. 기술까지 나눠주고 현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그래서 중동 각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이 K방산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브라질 정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KF-21을 1순위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도 뒤따르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중동에서 증명된 한국의 실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데이비드의 분석이에요. 이제 정말 글로벌 방산 강국이 된 거야.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 데이비드가 궁금해했어요. 혹시 유럽 시장에도 도전할 건가? 사실 유럽 진출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에요. NATO 회원국들은 대부분 자국 방산업체나 미국 업체를 우선시하거든요. 하지만 폴란드의 성공이 있으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죠. 특히 주목되는 건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상황에서 강력한 방어력이 절실한데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극한의 추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장점이 바로 극한 환경 적응력이거든.
데이비드의 정확한 지적이에요. 중동의 섭씨 50도 모래바람에서도, 폴란드의 영하 30도 혹한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 이런 신뢰성은 다른 나라 무기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야.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예요. 경쟁 상대였던 한국이 이제는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이제 한국 없이는 미군 작전도 힘들어져. 데이비드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기술이 필수 불가결해졌어. K 전차는 중국의 90보다 우수하고 KF-21은 중국의 J-20과 충분히 맞설 수 있거든. 실제로 미군이 가장 주목하는 건 한국의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북한의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이 기술이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군사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하면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BTS 정도였잖아요.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첨단 국방 기술까지 연상돼요. 한국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데이비드도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은 미군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동등한 파트너가 됐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어. 정말 놀라운 변화지.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해외 어디를 가든 현지인들이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세요? 와, 한국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할 때예요. 1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말이죠.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KF-21 48대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 필리핀에서 FA-50 추가 24대 주문을 결정했다는 뉴스, 태국에서 K9 자주포 48문 도입을 검토한다는 발표. 정말 매일이 축제 같은 나날들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데이비드가 또다시 감탄해요. 7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잖아.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이런 극적인 변화를 한 인간의 평생에 목격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75년간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1960년대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기술을 익히던 기술자들, 1970년대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연구하던 엔지니어들, 1980년대 삼성에서 반도체에 도전하던 과학자들, 1990년대 한화에서 로켓 개발에 매달렸던 연구진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되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K방산 기적인 거죠. 데이비드도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이야.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성공해서 어느 정도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더 높이, 더 멀리 가려는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어. 이게 한국이 계속 발전하는 원동력이지.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이번 중동 대성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K방산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기존 방산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신흥 경쟁국들도 치열하게 반격해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전 데이비드가 제게 한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야.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거든. 6.25 전쟁의 완전한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기술 후진국에서 혁신의 선두주자가 됐어. 이제 방산 분야까지 세계 4위에 올랐고 다음에는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정말 궁금해.
저도 정말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최근에 더욱 감동적인 소식도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자신의 링크드인에 올린 글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30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무기를 평가해왔다. 하지만 한국처럼 기술력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나라는 처음이다. 75년 전 내 아버지가 지켜준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 역사상 이보다 아름다운 순환이 또 있었을까?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이 글이 24시간 만에 1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전 세계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CNN에서 한국의 방산 기적 폐허에서 강국으로라는 1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발표했고, BBC에서도 새로운 글로벌 리더의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육계의 변화예요.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들에서 한국 기업과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실리콘밸리보다 판교를, MIT보다 KAIST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조지아텍 공과대학 학장의 인터뷰였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력까지 말이죠. 그리고 올해 마지막 달, 정말 역사에 남을 순간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12월 15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화를 위한 방산기술 공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거예요. 이 결의안의 모델이 바로 한국의 기술 이전 정책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여 각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구축의 모범 사례입니다. UN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이었어요. 이제 한국의 방식이 국제사회의 공식 표준이 된 거죠. 코리언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이 모델을 다른 선진국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발표한 거예요.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으로 한국 컨소시엄의 K-SUV를 선택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따낸 거예요. NATO 핵심 회원국이 아시아 기업의 잠수함을 선택한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날 밤 데이비드로부터 받은 축하 전화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박, 정말 축하해. 이제 한국이 진짜 글로벌 방산 강국이 됐어. 육상, 해상, 공중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이런 기적을 내 평생에 목격할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그리고 연말 결산에서 발표된 최종 수치는 정말 놀라웠어요.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 420억 달러 약 558조 원. 글로벌 순위 4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 주요 수출 지역 중동 60%, 유럽 25%, 동남아 10%, 기타 5%. 420억 달러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2022년 173억 달러였던 기록을 2.4배나 뛰어넘은 거거든요.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의 변화예요. 이제 한국은 기술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데이비드의 분석이에요. 작고 가난했던 나라도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실제로 아프리카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게 이들 나라의 공통된 목표가 됐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무기가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중동의 사막에서는 K 전차가 국경을 수호하고 있고 동유럽의 하늘에서는 KF-21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한국 기술자들의 꿈과 노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가치와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75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 평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K방산의 성공을 발판 삼아 K우주산업, K바이오, K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언젠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대한민국 덕분에 세상이 더 평화롭고 안전해졌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K방산의 역사적 순간들을 목격한 박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적,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한국의 진정성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K기적이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